지휘관 주도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유증상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즉 감기와 적어도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50% 정확도만 된다 할지라도 그 50%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흔들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7월부터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월 초 이후 최대 규모로 연일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97명으로 지역 발생도 7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최대 규모로 800명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요양병원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으로 사망 중증 환자는 줄고 있다며 의료 역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하루 평균 약 1,3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12월보다 상황이 낫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은 이달 환자 발생이 10여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개편안을 현실에 적용해 본 뒤 다듬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 지역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시범 사업한 경험만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을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시행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편안이 현재 체계보다 방역 수칙이 느슨하다는 이유로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뤄왔는데 지금 시행하는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도권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고 무증상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지방별로 다른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되 9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좁고 밀폐된 함정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군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모든 함정 승조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해군 상륙함이 진해 기지를 떠난 뒤 이 함정에 타고 있던 간부의 가족이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은 상륙함이 평택 기지에 입항하자 해당 간부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확진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머지 80여 명의 승조원에 대한 추가 검사로 30여 명의 확진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군 함정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진해 어린이집 확진자와 접촉했던 간부의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또 다른 함정에 승선해 있던 간부가 가족의 확진 판정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어 함정 근무자 11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정 내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군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함정 내 집단 감염이 발발하자 서욱 국방장관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지휘관 주도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외출 간부에 대한 PCR 검사 등을 강화할 것과 5월 초로 예정된 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경기도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명에 달하면서 4차 유행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특히 부천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51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1차 백신 접종 이후 면역이 채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 지난 14일 정기검사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여 만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입소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지난 19일 입소자 등 35명이 1차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자 중에 확진 환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체 형성 이전부터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져 감염 확산을 키운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방 접종 이후에 충분한 항체 형성기 이전에 2주간의 항체 형성기 이전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80대 시설 이용자는 이웃주민 7명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접촉자인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외출한 사이 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직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하루 100명대 후반으로 확진자가 늘다가 석 달여 만에 298명, 300명대에 육박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에 대해서 정부가 조건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검사를 원하는 개인이 일주일 정도 뒤면 약국이나 인터넷으로 진단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회의적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논란이 가열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2개 회사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받은 제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되 석 달 내에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유증상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즉 감기와 적어도 코로나19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50% 정확도만 된다 할지라도 그 50%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개인이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튜브액에 넣어 이 액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임신 진단 키트처럼 줄이 하나면 음성이고 2개면 양성입니다. 줄이 안 나오면 검사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표준검사법인 PCR법으로 검사를 받기를 우선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자가검사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먼저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2개 회사 제품은 앞서 독일과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뒤면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교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2시간이면 끝나는데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앞에 세워진 검체 채취소.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검사자가 서자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가 옮겨진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신속 분자진단 검사실. 서울대학교가 교육 현장에선 처음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한 겁니다. 면봉을 코 안쪽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일반 PCR 검사와 같지만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곳에서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저희는 2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무 불안감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모바일 문진표 작성부터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 살균기 지나가셔서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전 11시쯤 검사를 받았는데 불과 1시간 반 뒤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민감도도 95%로 높은 편입니다. 정확도가 낮은 타액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와 달리 기존 PCR 검사처럼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우선 자연대 대학원생과 교직원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학내 검사가 최종 결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일단 격리한 뒤 보건소 등에서 일반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은 아예 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진단부터 통보까지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대는 앞으로 검사 대상을 다른 단과대학과 학부까지 차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학기에는 전체 수업과 연구 기능을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논의는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경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고민 없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이하경 비상대책위원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을 통해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 진전이 우선이라며 일단 봉합했습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백신 부족 논란까지 겹치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아직은 비대위원 개인 의견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비대위원으로서의 평소에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지원금 필요성이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그냥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은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정의당도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낼 사람들은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국가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공식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심 수습 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지원금 논의는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또 이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문제로도 민주당 내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랴부랴 논란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은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나오는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처럼 정부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실거주의 경우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경기지사도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거주를 보호하고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마치 투기 목적의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소병훈 의원도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도 적극 수습에 나섰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해명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갈팡질팡 역주행 행태라는 지적이 거세자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부동산 특위 구성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앞으로 특위에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세금 부담으로 성난 민심과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민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이참에 종부세를 확실히 완화하자며 민주당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가족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관련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서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진해양 제2부부터 2만 4천여 평을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 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밝혔지만 3년째 터 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땅 일부를 팔아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의 땅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1제곱미터에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주변 땅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3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라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직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인데 총장 인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판단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오 고검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자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검에 직접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지검장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서자 맞불 작전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지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대검이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속도를 내고 있는 차기 총장 인선 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수사심의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가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 전에 이지검장 기소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다면 추천위가 이지검장을 후보군에 올리는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심의위원회 권고 전에 총장 후보 추천위가 먼저 열리고 이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것과 총장 인선 절차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우리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시기나 권고 내용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 일시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비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됐던 교사 5명을 다시 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과 16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 채용됐던 과정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 채용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 교육감이 애초 이들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직교사 5명에는 조 교육감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했던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런 만큼 담당 부서와 김원찬 당시 부교육감까지 나서 특혜 논란이 거셀 거라며 반대했지만 특별 채용 업무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책임을 지겠다며 특별 채용 추진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했고 이후 업무는 측근인 비서실 직원 A씨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A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결국 처음부터 특정됐던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만큼 공수처에 조 교육감 비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멱살을 잡은 회원에 대해서 광복회가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반대 측 반발에 파행을 겪은 끝에 무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투사 후손끼리 고성은 물론이고 욕설에 몸싸움까지 주고받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관계자들과 광복회원들이 고성의 욕설은 물론이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충돌의 원인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69살 김임용 씨. 김 씨는 지난 11일 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광복회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상벌의식은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하지만 광복회 개형 모임 등은 정치인 출신인 김 회장이 돌출 언행으로 국민 분열을 불러왔다며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원웅이가 나와 둘이 세워놓고 김원웅이 잘못한 게 맞는가? 내가 잘못한 게 맞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보리에 앞서 광복회원 수십 명이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복회 관계자들이 건물 출입을 제지하자 반발한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와. 안 돼요. 들어와요. 그래. 사고 나니까. 결국 광복회 상보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 달 7일 2차 상보리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제명 조치입니다. 김원웅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여하고 미국의 국익인 분단을 지킨 게 호국이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앞으로도 광복회 행사 때마다 항의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살인 등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 구급차에 의료 종사자가 함께 타지 않아 응급의료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 이후 줄곧 봉쇄돼 왔던 북중 국경이 조만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등지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박이 중국에 입항하는 등 해상에서도 무역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입니다. 청진항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선 태평산호가 남포항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물선인 민해호와 롱리치 5호는 중국 룽커우항에, 자성 2호는 다롄항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뿐 아니라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발이 묶였는데 최근 운항을 재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비해 3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또한 북중 해상 무역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 등 농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육상뿐 아니라 해상통을 통해서 북중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점차 북중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국경에서도 통행 재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난 3월 제정한 수입물자 소독법에 따라 국경 인근의 방역시설을 새로 짓거나 신압록강대교로 이어지는 도로의 포장 공사도 진행한 모습이 위성을 통해 잇따라 관찰됐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으로 싣고 갈 비료와 비닐막 등을 실은 화물차들이 대기 중이라면서 통행 재개가 임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이 필요한 물자 수입 외에 인적 교류나 관광 등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방역 조치와 국경 개방 여부 등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 나아가 남북 대화 재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발 부동산 정책 조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첫 질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네. 우선 일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네. 사전 청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 그 집을 짓기 전에 사전 분양이 있고 네. 준공후 분양이 있는데 그 사전 분양보다도 먼저 택지나 또는 그 주택을 짓기도 전에 네. 먼저 분양을 해주는 예비 분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번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3년, 4년 후에 본 분양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거죠. 예. 입주 시점까지는 적어도 한 4, 5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예.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자에게 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건설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이제 이전해 주는 그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초기에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2, 3년 전에 미리 분양해 주는 겁니다. 미리 그냥.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양자로 당첨된 사람들은 예.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 나서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거나 네. 뒤로 물러나니까 수요가 좀 줄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지금 핵심이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네. 지금 집값이 잡겠다는 것인데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예.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을 보니까요.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남양주도 있고 의정부, 인천, 부천, 서울도 있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진짜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연구를 계속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전 분양하는 지역은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만 합니다. 일단 네.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1지구라든지 또는 그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밖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서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또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을 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서울보다는 7월 달부터 연말까지 3만 200가구를 분양하는데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보상이 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또 1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 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네. 신혼 지금 그러니까 꼭 지금 결혼을 한 직후도 아니에요. 한 6, 7년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수요가 결국에는 집을 처음으로 사는 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4,000호를 먼저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네. 결혼한 지 6년 이내에 네. 아이가 6살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임신에도 아이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자녀 부모.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면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는 이제 대출도 LTV가 70%까지 주고 또 고정 대출로 이자가 1.3%밖에 안 됩니다. 1.3은 굉장히 낮은 거죠. 고정으로도요. 네. 예. 그러면서 예.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한번 받을 때 그대로 갑니다. 보금자리가 지금 2.5%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예. 2.0% 예, 넘죠. 예, 예. 네, 그래서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줍니다. 네. 이들에게 이 주택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 생활의 안정도 꾀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예.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선 30대, 40대 또는 2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내전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120%에서 맞벌이는 130%인데 네. 이걸 130에서 140%까지 늘려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신혼부부 희망주택 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기 때문에 네. 하나가 참 중요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이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20, 30년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할 텐데 이 3기 신도시 이 지역들을 들어간다면 괜찮을까요?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장과의 거리, 직장과의 또 거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여력과의 네. 상충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인천 계양지구인데 직장이 뭐 천호동이나 이렇게 멀리 있다 그러면 또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나 이제 그 하남 교산지구로 가야 되겠죠. 예.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도 육아를 기를 수 있는 그 단지에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예. 단지들은 아마 전부 다 육아를 기를 수 있는 특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신혼부부들만 그렇게 14,000가구를 먼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40, 50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무주택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은 이제 신혼부부에게 주지 않고 일반 분양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희망 주택 자체는 신혼부부나 예비 시범부부 또는 한 가정 부부 이 중심으로 분양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예전에 집을 갖고 있다 팔았던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전 생애 최초가 돼야 되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 통장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짚어보고 좀 정책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들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전체 그 시장을 아무래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조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네.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가 기대가 커서래요 이게.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재건축 시장의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높이 완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2013년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 이 서울시의 주거지역 높이를 50층을 35층을 낮췄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고 도시개발에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0 계획에 의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재건축 시장에서의 규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초기의 단계 1차 안전진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예. 2차 안전진단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네. 322군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아까 희망주택 그런 타운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공공택지는. 예. 근데 민간택지도 322군데가 지금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구당 3천만 원 넘는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9년도 12월 27일 날 합헌됐어요. 네네. 나머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초기 단계 진입을 못하는 걸 좀 완화해달라고 지금 정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말고도 용적률 상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야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하고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예.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기대 초에 심리. 0.5% 정도 상승했던 것이 예. 이번 주에 0.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지 당장 재건축이 진행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고 더 네. 많이, 이제 더 많이 분양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많이 벌어봤자 이익이 환수되는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제재들이 이제 있다고 세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집값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네. 이걸 지금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27일. 했죠. 그러니까 이 연장하고 그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네. 모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 네. 그러면서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매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한쪽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겠다는 걸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에 대고 이제 규제 완화를 또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은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그렇고요. 예. 또 성수 전략지구도 성수. 예. 이렇게 단지별로 규제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 규제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연장을 하게 되고 구역으로 묶으면은
실제 들어올 사람, 실수요자만 들어오라 이런 얘기 그렇죠. 메시지군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이거 규제하지 않아도 재건축 지휘양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역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지휘양도 금지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조합 인가를 받기 이전에 단지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묶어놓은 안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그 안전진단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안전진단에 관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많이 위험해야지만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풀어달라 그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2018년도 2월 21일 날 안전진단을 강화했어요. 어떻게 강화했냐면요.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구조안전진단, 소위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게 50점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25점이었거든요. 2배가 됐네요.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들은 30년, 40년 돼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거나 재해의 위험이 없으면 2차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1차는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노후 불량하면 해준다는 얘기죠. 2차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번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기준이 꼭 구조 안전진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노후뿐이 아니라 기능적인 노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는 토지 이용률에 따르는 경제적 노후화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오래되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도심지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모두 안배해서 적정하게 안전진단을 좀 해달라. 이 얘기가 가장 큰 겁니다. 관건은. 그 중에서 초기 진입 단계에 제2차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주면 이 그 노후 불량한 주택들을 살원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국토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죠. 국토부에서 이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당장은 뭐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막 협력 상승하지 않겠나. 왜 그러면 거꾸로 이사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결국에는 서울시의 허가권을 또 통과해야 돼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도 혼자 할 수 없고 서울시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또 국토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나. 그래 보여진다면 결국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도 일부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어느 정도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그 요인 중에서 첫 번째가 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집값을 묶는 조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거래를 제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이 재건축이 진행돼도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강하게 한다면은 이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못하는 걸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합 인가 이전에 추진위원 단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휘양도 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만 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는 이제 그 특별한 경우 뭐 해외 그 이민을 간다든지 지방 전출을 갈 때는 팔게 하고 그리고 이걸 묶어놓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추진위원 단계도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인 그 단체장이 추진위원회 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렇게 뭐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어쨌든 지금 오래된 이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과정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이게 참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그렇죠.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은 오를 거고요. 또 가격을 잡으려고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후 불량한 주택들 도시에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높이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올려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또 이제 세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거. 종부세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뜨겁잖아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뜨거운데 종부세를 지금 현재는 9억 원 이상 집에 지금 물리고 있는 것인데 12억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과정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과연 이 종부세를 그렇게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 안정 효과는 있는지요? 사실은 그 2009년도에 1가구 1택이 9억이었어요. 예. 12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지난 3월 말까지 서울의 평균 65.5%가 올랐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네네. 자, 이 9억이 12억 되면은 12억 이하 주택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겠죠. 딱 그 9억 원의 그 밑에 있을 네네. 때 거래된 그 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12억까지 올리면 네. 그 이하 주택이 종부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0.05%에서 0.35%까지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또 재산세가 낮아지는 그 부분이 또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뭐 한 11억 집이면은 12억까지는 또 금방 오르는 것이고.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요. 예. 12억까지 올리면 시가 한 15, 16억 정도 됩니다. 아, 예.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예. 부자세로 출발했잖아요. 네. 전체 주택이 한 1% 정도 물리겠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건 16%가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 정말 고가 주택만 가지고 이렇게 그 물리든지 아니면은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을 물리고 그 이하는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그 대출 규제도 좀 풀자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15억이 넘으면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죠. 9억부터 15억 사이는 30%, 예. 9억 원이면 40%로 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이외에 무주택자에게는 좀 일정 기간 무주택자를요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내 집 마련하는데 남들 때문에 나까지 규제받는다는 불이익에 대해서 예.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에는 적어도 좀 그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네. 실수요자에게 이게 무주택자도 예. 오늘 집을 쓰다 팔고 내일부터 무주택자가 아니고 네네. 2018년도 오래된 사람. 2018년도 파리 대책에서 2017년도죠. 네네.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2년 이상 거주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적어도 2, 3년 이상 무주택자는 예. 그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예.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얘기를 네. 해볼수록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볼 것들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뭐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원내대표단은 조금 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충국 선열의 영전에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이 이 점에서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경북에 있는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청도와 영덕, 울릉 등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지역 면적은 15배에 이르지만 인구수는 4.3%에 불과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코로나 피해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1차 대유행을 스스로 극복해낸 도민의 저력과 충분히 학습되고 준비된 방역 당국의 역량을 믿고 이제부터 탄탄한 방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하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을 확대하는 대신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의 면적별 이용 인원을 줄입니다. 개편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일단 사적 모임은 8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또 막상 또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5인 이상보다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공간도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거리두기가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하지만 개편한 시범 적용이 코로나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청도군이 불렸다 이러면 청도군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과 영덕 등 관광지에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 후 관리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 나라가 있는데 보상 체계에 대한 기준 등이 다양하다면서 이들 국가들의 진단 기준을 검토하고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은 백신 챙기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급한 이웃 나라의 백신을 빌려주거나 아예 기부하는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 노르웨이가 이 백신 21만 6천 회분을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에 빌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에는 20만 회분이, 아이슬란드에는 1만 6천 회분이 가게 됩니다. 노르웨이 보건부는 이번에 빌려준 백신은 노르웨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회분을 이달 중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은 프랑스가 코백스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 첫 번째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On a besoin de structures fortes, c'est-à-dire d'une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qui sache coordonner justement un agenda avec les autr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qui sont pertinentes en la matière. 프랑스는 6월 중순까지 모두 50만 회분을 코백스에 기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올해 안에 최소 75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에 기부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estinará a América Latina y al Caribe 7,5 millones de dosis a través del mecanismo multilateral COVAX, y esto se traduce en una donación de entre el 5 y el 10% del total de vacunas que España va a recibir en el año 2021.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 국민 5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7월쯤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산체스 총리는 예측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영구 중단한 덴마크도 독일의 한 주에 이 백신 5만 5천 회분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환자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에어컨 시설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공공병원에선 2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액화산소 누출 사고로 산소 공급이 끊겨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강화되자 의료인들이 치료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면서 국제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탄압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의사 출신 시위 지도자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가한 한 의사의 집에 군경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을 뒤집니다. 다친 시위대를 치료해줬던 한 의대 교수는 머리에 검은 가방을 뒤집어 쓰고 두 손이 묶인 채 연행됐습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주부터 매일 군경이 의료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 기소된 의료인은 현재까지 200여 명에 달합니다. 군경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폭행은 물론 총구를 겨누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바고 지역에서 82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을 당시 군경은 며칠이나 바고 병원의 출입구를 막아 부상자 치료와 시신 수습을 방해했습니다. 미얀마 인권을 위한 의사협회와 15개 의대와 약대, 간호대 학생연합은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내 치료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상자 치료를 이유로 체포돼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끝내 숨져가는 걸 보면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군경은 의료진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의사 출신 시위 지도자 타이자산을 체포하는 데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은신처를 알려주거나 체포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00만 짜, 우리 돈 8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최저시급이 600짜, 우리 돈 500원 정도이고 공장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20만 잣을 벌 수 있어 포상금은 이들 월급의 50배가 넘는 큰 액수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최근에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면서 소동을 벌인 중국인 고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나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누명 벗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상하이 모터쇼 전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중국인 고객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공산당까지 나서 테슬라를 비난했습니다. 버티던 테슬라는 결국 하루 만에 사과했고 중국 정부의 결정에 복종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나 이틀 만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편파적 사용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고 차량의 속도 기록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特斯拉这个回应呢是可以提供数据，但是必须得是要在有第三方监测机构参与的条件下。
기록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전 시속 118.5km였다가 약 4초 만에 절반으로 감속된 상태에서 충돌을 한 겁니다. 테슬라는 차주 측에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차주 측은 테슬라가 고객의 동의 없이 사고 기록을 공개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생활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차주가 경솔했다고 지적하는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록 공개 전 테슬라가 중국 고객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던 것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까지 개입했던 이번 테슬라 차 논란은 미중 대립으로 조성된 양국 간의 예민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발용 실제조업체에서 증기 압력을 이기지 못한 기계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계 앞에 서 있던 노동자 한 명이 갑자기 열린 뚜껑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노동자 3명은 튄 파편에 다쳤습니다. 경찰은 기계에서 증기가 새어나와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서울 낮 평년 기온이 19도 정도인데 내일은 24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저녁에 소나기가 조금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비가 조금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